안녕하세요. 임호준입니다. 김일성 사망 접종 무속인 김정은 내년 결정적이기. 동아일보가 이틀 전에 포털에 띄운 기사 제목입니다. 김일성 사망을 마쳤던 역술인과 무속인을 찾아가 김정은의 운세를 물어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역술인 조모 씨는 내년 북한에서는 큰 사달이 일어날 수 있다 했다고 하고, 역술인 최모 씨는 김정은은 내내 믿었던 이에게 당할 수 있는 사명살이 들었다라고 했으며, 무속인 신모 씨는 내년 2, 3월 늦으면 5, 6월에 그의 생명은 경각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내년에 북한에 측근 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은은 사망한다, 이런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한 겁니다. 조중동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보수의 뇌는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나쁜 것, 악한 것으로 치환해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악담과 저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풀어놔야 직성이 풀리나요? 이게 보수의 민낯인가? 이렇게 살면 행복한가? 김어준의 황당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보수 매체들이 단체로, 어디 합숙훈련하는 것 같아요. 합숙훈련하면서 그 중에 거의 금메달감, 지금까지 나온 기사 중에, 무슨 전문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뭐 이런 소설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근거 없어요. 무속인입니다. 무속 역술인들 얘기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런 건 대선 때 하는 거거든요. 재미로 누가, 대통령 되느냐, 대부분 틀리죠. 지난 대선 때, 기사들 찾아보세요. 대부분 안철수 후보 당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특정일이 딱 정해져 있고 선거일 날 시민들의 투표로 결론이 나잖아요. 재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김정은 위원장 쿠데타로 사망, 이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결론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주예요, 저주. 네, 정말 명예훼손적 발언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듣고 방금 기사를 찾아봤는데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다라고 뜹니다. 그래요? 스스로도 부끄러워서인지 삭제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삭제했군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저께 올라온 기사라고. 물론 다른 매체들이 옮겨서 내용들이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 대단합니다, 내용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포털에 떠야 되는지 정말 읽고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주. 하여튼 합숙훈련 하는 것 같다. 누가 잘하나.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회담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아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세현, 박지원 두 뉴스공장 전문 패널 한반도 최고수. 무속인이신가요? 어떻게 이걸 다 맞추셨죠? 이 두 분들 정말. 심지어 정세현 전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기 전에. 그렇죠. 딱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가기 전에 간다면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간다면 친서를 들고 이런 얘기 미래에서 온 것처럼 다 맞췄어요. 그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간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떠난다는 얘기 보도도 계속 무슨 단판, 폼페이오와 만나서 단판, 그리고 친서를 전달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면 이야기가 끝난 것이고 단판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끝난 것이고 그리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친서를 주는 것이고 예. 다 예정됐던 수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예. 신기합니다.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맞추는지.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두 분의 광을 팔아 드리는 틈새에 예. 이것도 제가 광을 팔아야 되겠죠.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는 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접근성, 보완성, 예. 그리고 뭐 중국 대만 정상회담의 경험 등등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 예. 저하고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예,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제3국이기 때문에 제3국으로 불러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인공인 채로 뭐 한국 남북미가 모일 수도 있다. 남북미가 모일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최초로 예, 얘기했던 저도 광을 좀 팔겠습니다. 네, 단체로 같이 합숙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도. 네, 틈새 광 팔고 어쨌든 그리고 뉴스를 봐도 이 뉴스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이 뉴스 얘기를 쭉 이어가죠. 뉴스를 봐도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꾸 단판했는데 그런 긴장감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자리가 아닌 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 그 회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진도 띄우고. 예, 자신의 트위터에다가요. 예. 예, 재밌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단판을 하다가 갑자기 나서 벌떡 사진 찍고 나서 그걸 트위터에 올리기 말이 됩니까? 이미 결정은 다 된 거예요. 예, 소위 먹방 사진을 올렸는데요. 식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요. 스테이크, 콘, 치즈가 메뉴로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만찬 후에 그다음에 회담, 뭐 결정적 단판 막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물론 뭐 사람들 눈길 끌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내용은 다 정리됐다. 이 내용은 다 나왔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앉아서 중요한 내용이 했다고 보여주는 용도거든요. 그게 미국 언론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전 성격, 상징적인 성격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언론들의 쓸거리를 줄 리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막 심각한 지금 북한의 운명에 걸려있고 막 미국의 비핵화 전 세계 앞에서 이런 거 걸려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진 찍고 막 트위터 때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물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언론들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뉴욕 공항에서 내렸을 때 계류장에 들어서 직접 예, 그렇죠. 국가원수 대접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회담을 하러 온 실무 책임자로 대접한 게 아니거든요. 상대국 국가의 대통령 특사 자격. 그렇죠. 원수에 준하는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런 자격으로 대접을 했다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예.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전문가들 정세현 장관, 박지원 대표 정도의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바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상된 어떤 행보들 혹은 의전이나 절차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고 무슨 대단한 결정이 나올 것처럼 저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루 느렸어요. 판문점. 원래 다 끝났다고 네, 가려고 그렇죠. 했거든요. 실무 협상을 했었는데요. 네. 예. 지금 더 한국 체류를 연장하겠다라고요.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편지를 받고, 예, 본인이 편지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메시지를 내기 전까지는 협상장이 다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네. 긴장이 유지돼야 한다. 괜히 열어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원래 어디 다 끝나고 간다는 식으로 얘기 나왔다가 다시 갑자기 최소한 뭐 하루 정도 연장한다고 돌아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대장들이 다 뉴욕 마지막 파이널 보스가 워싱턴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 결정할 것도 없어요. 보면 이미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측면에서 협상장에 하루 더 있어라. 예. 여기서 떠나는 순간 뉴욕도 이미 할 얘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도 할 얘기가 다 끝났다는 시그널이잖아요. 네, 뭔가 조금 더 공세적인 의미를 취하려면요. 네. 협상장을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유지하고, 이것도 일종의 쇼다라고 일종의 저는 주도권을 봅니다. 지려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뭘 대단한 게 있다고 또 갑니까? 자기들 대장들이 다 얘기 만나서 끝냈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했는데요.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72시간이라고 하면 뉴욕 고위급 회담뿐만이 아니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간의 실무 접촉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하루 만에 안 끝나고 그 다음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미국의 결정,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네, 오늘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백악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결정되면 갈 준비를 하겠다는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해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 기다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게다가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친서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가 오늘 새벽 3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새벽 3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조선중앙TV입니까?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거다 이런 메시지 또 냈어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라면서요. 오늘 아침 보도 왔습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전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죠. 이제 12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니 2박 3일 동안도 그런 큰일이 났다가 뒤집어졌다 했으니까 아직도 12일이면 많이 남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10일 남은 정상회담이 뒤집어지는 전례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남은 변수는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종합해서 이 정도쯤이면 이제 북미 간에 공개적으로 나올 메시지는 다 나온 것 같아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 나와서 정리해 주시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종전선언.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해야 평화협정을 맺겠죠.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중국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수교. 경제제재 해제. 그런데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핵도 없는데 다 폐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재선이 안 된다거나 혹은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후에 6년 후에는 어떡하냐. 네, 이란 사례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아예 휙휙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보여줬잖아요. 그 앞에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걸 바로 뒤집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의 5개국과 함께 4개국과 함께 약속한 걸 그 4개국도 힘이 엄청 센 나라들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다 합쳐가지고 러시아까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버렸잖아요. 단번에 역진시켰거든요. 말 한마디로. 그 보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말로만 안 되겠고 미 의회에서 조약의 형태로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 요구사항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미국 쪽에서 있는 것 같고. 자, 열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젠. 네,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또 고위급 회담도 열게 됩니다. 민간 교류 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방안까지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 하나는 하고 끝내야죠, 그래도.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이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뒷거래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자인 대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에 대한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도 보호해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바로 자신의
네, 양승태 앞이죠. 전 대법원장입니다. 네, 바로 앞 대법원장이죠. 부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게 조직이 지켜지는 길이 아니다. 여론이 지금. 네, 그럼요. 신뢰가 중요한데요. 재판부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덮어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예. 네, SBS 따르면요.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공개된 일정은 설악산 인근에서 열린 무산스님 답의식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네. 예. 블랙하우스의 강윤 씨 다시 한번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곧 월드컵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 뉴스도 전해드리면서 월드컵 얘기 저희도 한 번은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러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로를 초청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지금 네, 월드컵이 열립니다. 급히 광을 팔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러시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게 러시아 월드컵의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축구 그 자체보다 더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초대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앞날에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시작이니까. 네, 굉장히 바쁜 스케줄입니다. 정말. 어쨌든 초대는 했다. 네. 러시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말고 뭐 중간에 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급하게 잡았습니다. 안영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플랜데스 이게 제가 할게요 빨리. 32곡이고요. 참여인은 10만 명. 정체 상황입니다. 예. 16,000만 명입니다. 예. 이건 그 다음 홈페이지에서 다음에서 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예. 예. 너무 뉴스가 많아서 묻혀 있는데 네, 묻히면 안 되는 뉴스죠, 이거.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감리가 그동안 두 번 했고 세 번째 이제 회의를 하고. 예, 어제 밤 12시까지 결론을 못 냈다고 아침 뉴스에 그렇게 떴는데요. 사실 이거 결론을 못 내는 일입니까, 이거? 결론 못 낼 일이 아니죠. 너무 간단한 건데 계속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국세청장으로 계실 때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런 회계 장부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딱 이거 금방 결론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사실 뭐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전문가들이 지금 뭐 우리 국내 유명한 전문가들이 다 지금 모였다고 하는데. 따로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그냥 회계학의 기본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 이 삼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삼성이 그 회계 처리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회계법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법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삼성이 안 요청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까? 회계법인한테 돈을 누가 줍니까? 삼성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들이 그 이사회가 동수가 될 수 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그 콜옵션이라는 것은 자기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제가 하면 또 모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콜옵션 행사를 하면 그 이사회가 동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나 그 주식 사겠어. 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사회가 동수가 되어서 지배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배권이 변하면 당연히 회계도 변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전에 그 다스에서 그 이명박 씨가 왜 49%, 47%, 4% 해가지고 51%가 되도록 한금 비율로 나눠놓고 통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상장 주식 경우에는 51%를 가져야만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50% 플러스 한 주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결국은 그 50% 플러스 한 주가 그 지배력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삼성 쪽에서. 삼성 쪽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배력이 상실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 그런 콜옵션을 행사도 안 했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행사할지도 모른다면서 회계 기준을 바꿔서 뻥튀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회계 기준을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계 기준을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 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시 안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고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바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논리.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세상에. 근데 삼성이 아니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봐야죠. 삼성이 아닌 기업이 앞으로 돈 많이 벌 테니까 상장시켜주세요. 누가 시켜줍니까? 아마 이런 논란 자체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언론의 태도도 지금 상당히 갈리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또 삼성이 하는 논지를 계속 앞장서서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문자가 갔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몰랐었는데 장충기 문자로 우르르 알게 된 그런 문자가 갔겠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도 회계사분들하고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얘기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삼성이 아니면 논란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똑같이 하는 이야기 말씀들이 삼성이라서 논란처럼 보이게 만든 거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까지 간 것도 정말 삼성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논란으로 갈 수조차도 없는 거니고 이게 다시 분식 회계라고 지금 프레임을 분식 회계 문제로만 지금 끌고 간 것까지도 지금 삼성이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분식 회계가 아니라 사실은 상장할 때부터 그러니까요. 상장할 수 없는 일을 상장하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상장시켜줬다 이거 아닙니까? 결손이 나는 법인을 어떻게 상장을 합니까? 네. 누가 그걸 공개 모집에 응하겠습니까? 돈을 못 벌고 적자인데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상장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게. 삼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기준을 바꿔서 그 기준 적용받은 것은 삼성밖에 없고 바이오로직스. 이건 너무 명백한데. 사실 그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뜻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삼성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삼성이라는 총수 자리를 물려줄 때 삼성 반도체를 사실은 이병철 씨가 다 만들어 놓고 기초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총수가 되려면 뭔가 성과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건희 씨가 그걸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계의 정당성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자기들도 이제 챙기는 거죠. 예.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 되느냐 이럴 때 봐봐. 경영 능력이 있어. 그리고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끼쳤잖아. 이렇게 승계 이유가 되는 사업이 반도체였다면 이번에는 바이오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바이오가 한참 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삼성 손에 실제 바이오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대국민 사기인 겁니다, 이거. 이게 정말로 대국민 사기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고 이 사건을 그냥 분식 회계라 해가지고 지금 결론이 분식 회계라고 해가지고 회계 부정 정도로 해서 가징금 정도 물리고 말 결론을 낼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물스물 용두사미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예, 그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대한항공 관련해서 엄청난 비난 보도와 뭐 정당한 비판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범죄 중대성과 미치는 영향으로 보자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건이 그러니까 삼성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 마침 또 대한항공 뉴스가 터져줘가지고 덮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의 총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 분노의 그렇죠. 총량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적 분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한항공 이쪽에 이렇게 가고 나면 여기까지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건을 다룬 언론들에게 다룰만 하긴 한데, 그런 정도의 강도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도 다뤄라.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뭐 금융개혁에 이게 우리 잣대다. 만약에 이게 이상하게 결론이 난다. 그럼 삼성을 필두로 하는 금융계 이 적폐들이 하나도 지금 또 빠져나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이거는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결론이 오늘 납니다. 오늘 난다는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했는데 또 정선 위로 미뤄진 거죠.
아, 3차까지 하고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아주 안 난 겁니다. 3차까지 오늘 한다고 오늘 결론 난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소수 의견 뭐 다수 의견 해가지고 지금 정선의로 이제 올려가지고. 소수가 어느 쪽이고 다수가 어느 쪽이고. 아직 그 내용도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삼성이 힘이 정말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넘긴 건데. 그죠? 그렇죠. 예.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네. 이거 3차까지. 다수 의견이 뭐고 소수 의견이 뭔지. 이게 결론을 내고 넘겨야 되는데 지금 잠정 결론만 내고 공개 안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감리위원회는 자문기구니까 결론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나게 되어 있는데 이 결론을 뭐 자문기구에서 분명한 무슨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밖으로 안 알리고 내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삼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삼성이니까. 예, 결론만 공개되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가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상호 의원은 대타로 잠깐 나왔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대타를 한번 더 모셔달라는 열화와 같은. 근데 그때 실검 1위 한번 했거든요. 네. 저한테 온 전화는 너 또 무슨 사고 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일로 실검 1위 하기 힘들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저는 상대방이었으니까 이게 나쁜 걸로 된 건가요? 같이 뜬 거죠. 케미가 잘 맞았다. 네, 그렇죠. 이거죠. 아니, 근데 우상호 의원님은 팬클럽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네.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우상호 의원님한테 좋은 저 기사도 주로 많이 욕먹는 나오잖아요. 실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팬클럽 많은 우상호 의원하고 뭐 요새 안 그래도 당 지지율도 나쁘고 뭐 저 별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 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걱정했어요. 팬클럽 없어요. 공장장이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했다까지 좀 살려주세요. 심지어 원내대표일 때도 팬클럽 없었고요. 예. 최근까지도 없었고 지금 뭡니까 서울시장 팬클럽이 없어서 안 경선 되셨군요. 나왔다가 그 얘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3등. 조용히 3등 했는지조차 안 알려줬죠. 더 슬픈 나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경선 중인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 아직도 경선 중. 3등을 한 게 슬픈 게 아니고 3등을 한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게 슬픈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래도. 자, 이거 팬클럽 없다.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 업적집착을 하다가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네. 우려되시는 점이라든가 기대되시는 점 잠깐 정리할까요? 예. 지금 결국은 이제 실무적으로 사전에 합의하는 거는 합의한 수준에서 진전된 거고요. 사실은 양쪽 정상이 만나서 담판을 져야 할 내용들은 따로 분류할 겁니다. 근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불신하니까 최대한 사전 합의를 좀 많이 해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CBID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약간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마 미사일 문제. 미사일 문제는 조건은 아닐 테고 CBID 문제가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CBID라고 할 수 있느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지금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의원님은 우려하시는 바,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요? 이제 저는 처음부터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고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던 걸로. 아니, 일관되게 처음부터 분명히 성공 퍼포먼스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성공 퍼포먼스가 정말 우리한테도 완전한 비핵화 CVID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이행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 그러니까 경제 보상이라든지 체제 보장 문제가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해서 너무 앞서가면 평화 속도나 경제 보상, 그러니까 경제 보상, 체제 보장의 평화 속도가 너무 앞서가면 비핵화를 결국은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은 늦게 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이제 거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걸 맞추죠, 이제. 이제 미국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 국익과 한국 국익이 그 순간에 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어긋나게 됩니까? 결국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북핵의 위협은 제거되지만 한국에 대한 북핵의 위협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미국이 이행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한 부분을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핵을 폐기하는데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은 사라지는데 남한에 대한 핵 위협 남는다는 건 안 맞죠. 핵 폐기가 완전히 되지 않고 미국이 이제 ICBM이라든지 그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에 완전히 사실은 지금 핵폐기까지 완전한 폐기는 핵폐기가 아니죠. 아니 그런데 네.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 그러니까 당연히 발사체 폐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단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가장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핵폐기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전문가들도 어떤 전문가는 15년에서 20년을 얘기하고 해서 지금 이제 거꾸로 핵물질 그다음에 핵부터 반출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발사체하고 물질 폐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디다 숨겨놨는지 지금 불가역적인 요게 문제 여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20개에서 60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도가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북핵 문제가 모두 북한과 미국의 손으로 달려 있는 것 같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의 하나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핵 폐기까지는 저건 합의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있는 거 폐기하는 건. 근데 이제 불가역적인 다시 말하면 다시 못 만들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폐기하고 없애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성공적인 미북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완전한 불가역적인 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미국은 핵에서 자유로운데 우리는 위협하다 이런 분류법은 안 맞는다는 소리죠. 사실은. 글쎄요. 그거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그러면 반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반미할지 모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미 정당이에요. 아니 저희가 잘못하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선거에 우리 당을 이기게 하려고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이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반미 정당이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진정한 비핵화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정말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 갔다 오셨을 때 하실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국민으로서는 우려가 있는 거죠. 아니, 야당을 그러니까 우려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방해는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우려는 해도 좋은데 내년도 이제 재정을 확장하겠다면서 이제 한반도 경제지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제발 평화 속도를 너무 앞서서 나가다가는 유엔 제재가 안 풀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가 안 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궁극적 비핵화가.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을 다시 한번.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의논해서 속도를 맞출 거예요. 네. 글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걱정만 하지 말고 좀 함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미 정상회담 때 기분 안 좋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가서 이제 종전선언 얘기만 하고 경제보상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30분 해야 될 정상회담 21분밖에 못하고 기자회견만 잔뜩 하고 그 정말 망신이거든요. 요즘 분위기 좋아요. 자기네 속도 잘 맞춰주시고요. 앞서가셔서는 안 됩니다. 네. 같이 갑시다. 앞서가지 않을 테니까. 네. 자, 그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한번 짚어주십시오.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이 특히 주목하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이라든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저희는 경제입니다.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담을 쌓은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은 나라는 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1년의 지금 경제정책이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은 반기업, 반시장, 반재벌을 외치면서 시장, 기업, 시장 경제하고 담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최악의 실업률이었어요. 17년 만에.
그리고 소득 분배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우리가 정부가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최대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경기를 악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나쁘게 하고 길거리 경제, 민생 경제에 체감되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 막 한 3일 정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도해서 경제 관련 회의 하셔서 조금 방향을 트나 보다로 조금 안심했었는데 결론은 보니까 장하성 실장 손 들어주고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키워둔 경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는 선거의 의미가 유권자들이 느끼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는 계속 발목 잡으면서 반대를 일삼는 야당에 대해서도 좀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런 의미가 이번 선거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야당을 너무 폄훼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야당이 지난 1년간 한 번도 도와준 게 없어요. 인사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야당할 때는 참 처음에 시원시원하게 도와드렸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니 저희가 제가 아직 이번에 얘기 안 끝났어요. 제발 좀 끊지 좀 말아주세요. 네. 전 말씀 끝난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안 끊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리고 첫 번째 예산 추경이요? 아니 이제 지난번 연말에 통과된 예산은 아직 집행도 안 끝났잖아요. 이제 경제를 평가할 때는 사실 보통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보고 평가하지 5월 달 말 6월 초에 벌써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병행해서 성과를 좀 낼 텐데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봐보세요. 그러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더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의 소득 격차는 지금 김동연 부총리 불가능해요. 한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거요. 최저임금. 제가 말하는데 저 말씀 좀 기회 물어봤잖아요. 주시죠. 최저임금 인상과 또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것이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봐보세요.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일거리가 지금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계속 급격하게 하겠다? 저는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켜보라고 했는데 네. OECD에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저희가 9개월째 하락이에요. 그리고 KDI의 보고서는 어쨌든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건데 일정 부분. 지금 세계 경제는 3.8% 성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지금 올해 1분기 상반기가 2.9고요. 하반기 2.8%, 내년에 2.6%로 하락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가 어려워집니다. 정권 교체가 한 5년 전에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 자, 이 경제가요.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연 성장을 몇 프로 했어요? 2.3%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3.9%일 때 우리 2.3% 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갑자기 그때는 5% 달리다가 지금 반기업적으로 하고 지금 중소기업은 이 나라에서 지금 경제가 1년 사이에 갑자기 확 망가진 거예요. 계속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돼 왔잖아요. 경제가 뭐예요? 박근혜 정권 때부터. 경제는 결국은 어떠한 이런 기조로 가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가냐인데 우려를 표시하시는 건 좋은데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하니까 하는 말이죠. 우려를 표시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제 오늘 일이죠. 경제가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확 그냥 바뀝니까? 지금 이 정부 기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24시간 잘못된 경제 정책을 없어지고 있어요.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편의점이나 자영업자들 한번 가보세요. 동네 안 다니세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어요. 제가 지역 다녀봤잖아요. 그때는 그럼 잘 됐어요? 아니 그때는 편의점이 잘 됐어요? 자, 편의점 2년 전에는 24시간 영업 못 하겠다 그래요. 2년 전에는 잘 됐냐고. 그때도 100만 원 이하에 150만 원 이하에 한번 수익을 올리는 맨날 다녀요, 제 동네. 걱정이에요, 걱정. 자,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요. 제가 가장 이렇게 뉴스 보면서 콜롬비아랑 베네수엘라랑 원래 한 나라였던 거 아세요? 그랜 콜롬비아였는데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4배 잘 살았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잘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나빠진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콜롬비아는 친시장적 경제 정책을 했고 베네수엘라는 반시장 경제 정책을 했어요. 지금 콜롬비아가 그저께 OECD 37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주의라는 얘기. 네.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서민적 경제 정책이에요. 친서민을 반시장으로 생각하는 회의를 하셔서 그 심각성을 아시고 좀 고치시겠지 아니, 하고 나는 정말 진짜 이거 한번 난 충고할 텐데요. 대통령님한테 좀 친서민 건의하세요. 정책을 반시장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고쳐야 돼요. 아니에요. 봐보세요. 네? 친서민 정책이 왜 반시장주의입니까? 아니 저희가 친서민이 아닌 거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아니, 제일 월급 적게 어려운 받는 분들 좀 근로자가 올려주는 게 왜 누굽니까? 반시장이에요? 친서민이지. 결국 근로에 네? 지금 근로시장에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업의 그게 이익을 어떻게 위해서는 친서민적인 경제 노동자는 계속 정책입니까? 최저임금에 저임금에 시달려야 그게 어떻게 돼요. 친서민적인 경제 정책이에요? 아니, 지금 최악의 실업률이에요. 지금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됐어요. 의원님, 소득 잠깐만요. 1분 네. 아니 지금 자꾸 친서민적인 경제 정책이라 해서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거가 이제 시작됐다 보니까 운동이 네. 흥분하시고 격렬해지셔가지고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보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아니, 지금 전략은 알겠습니다. 이쪽은 걱정이에요. 이쪽은 네. 경제를 걱정하시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도 경제 걱정하죠. 네. 또 평화가 곧 또 경제의 성장과 번영으로 이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 네. 제가 단답형으로 제가 평화 한마디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젊은이들하고 지난번에 토론을 했더니 이거 진짜 통일되면 우리 돈 다 내야 되느냐고 그것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돈 안 내도 돼요.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나경원 의원님은 돈 안 내셔도 돼요. 일방적으로 돈 안 내셔도 돼. 뭐 한다고 돈 안 내셔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돈 내는 거 안 되도록 조심. 자, 그럼 제가 좀 짧게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서울시장 단일화는 되나요? 안 되나요? 단일화요? 네. 글쎄 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뭐 민심이 있으면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뭐 쉽지는 않다. 쉽지는 어려운 않다. 쪽에. 이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되게 등록전 단일화를 해야 그렇죠.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돼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부 자기로 단일화했으면 하는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광역단체장 17곳인데 지금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각자 스코어만, 예상 스코어 말씀하시면. 네. 뭐 상호 의원님 우리는 먼저 납대 말씀하세요. 7이라든가. 우리는 9곳에서 10곳 이기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9곳에서 10곳. 그럼 굉장히 7곳. 겸손한 모드로 말씀하시죠. 아니,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경합지역은 다 빼고 봐야 되니까. 경합. 확실히 10곳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9곳에서 10곳 정도는. 네. 7곳 지역은 경합이다. 저희는 뭐 5곳 말씀하시는데요. 5곳. 조금 네. 홍준표 대표가 좀 늘렸던데요? 네, 수치를? 뭐 5곳 플러스 알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9곳까지 얘기하셨던데? 뭐 바닥 민심이 좀 좋아진다. 그리고 저도 사실 선거해 보면요. 어제도 아침에 저희 동네 지하철 유세를 했는데 많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대구 같아요. 경북 네.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이 5곳이라고 하는 것은 3곳이 경남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거죠. 거의 넣었죠. 울경,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뭐 충청 또 뭐 이런 말씀들. 충남, 대전, 강원, 경기를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강원은 격차가 가장 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고향인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자유한국당이 승부를 얻기는 어려워진 판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번에도 또 점선거 협회 갔다 오셨는지. 점선거 협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치를. 재보궐선거는 지금 보니까 12곳 중에서 네. 저희 의원이 비어서 간 곳이 4곳이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민주당, 뭐 국민의당 이런데요.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 쪽이니까 민주당 몫이 될 경우 확률도 높고 하는데 저희는 4곳 이상을 지키고 싶은데요. 뭐 조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니까 이거 전망 잘 몰라요. 저희 뭐 제가 내부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근데 광역단체장 선거는 비교적 인물 구도들이 이렇게 분명해지니까 판세 우열이 좀 드러나는 편인데요. 네. 국회의원 재보궐이 그러니까 판세 우열이 확 드러나지 않고 경향적 우위는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할 수준이냐고 할 때 이제 이게 약간 그 수치 자체가 가령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막 50%대 20%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재보궐은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수치로서의 우열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지역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요새 못 믿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50대 못 믿으면서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여론조사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불리한 여론조사는 안 믿게 되니까 그런 건데. 트렌드는 맞는 면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꺾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희망을 가져보고요. 아니, 이런 75%, 말 있잖아요. 75%. 자, 다큐, 한 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다이빙벨 기억나시죠? 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4년에 다이빙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다이빙벨 그 후. 이상호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다큐를 3편이나 제작했지 않습니까? 예. 다작 제작자죠. 네. 뭐랄까요. 메머드사죠, 이제. 이번에 50만 넘으셨죠? 예, 50만 넘으면. 대단합니다. 네. 다큐를 50만 넘는 영화 별로 없습니다. 예. 한 편 있었죠. 한 편이 아니라 네. 역대 3편이 있어요. 100만이 넘어간. 50만 대는 한 편입니다. 이게 한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유일한. 100만이 넘어간 것들은 이제 사회현상이고 일종의. 예. 단체 관람 많이 갖고. 영화 자체의 힘으로 50만을 넘어간 것은 그날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돼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극장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50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벨은 그렇게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소재도 그렇고 트럼프 때문이죠. 시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이빙 벨 그 후는 이 영화는 말이죠. 의미는 뭐 당연히 알겠는데 이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당연히 다뤄주지 않고 유일한 희망이 이제 뉴스공장 한번 나오는 건데 그날 또 트럼프가 엎어버리는 바람에 네. 출연이 무산돼서 요 앞에서 저 유턴해서 돌아갔잖아요. 울면서. 네. 그때 이제 개봉하는 날이라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는 바람에 취소됐어요. 같이. 네. 그래도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그렇게 알리지도 못한 채 개봉이 되어가지고 현재 스코어와 관객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일주일 됐는데. 2,000 조금 넘었고요. 2,000명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극장이 거의 이제 사라져서 서울에 이제 한 군데 남았습니다. 아트나인이라고. 아트나인.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트나인이 예전에는 다이빙벨 배급했었는데. 네. 유일하게 서울에서 거의 틀어줬던. 네. 그래서 철퇴를 맞았던. 이번에도 유일하게 남았습니까? 네. 현재 그런 상황. 이번에는 아무도 철퇴를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 무관심의 철퇴가 사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명도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걸로 도달한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은 관객과의 대화를 하려고 갔는데 의자와의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상당히 당황했어요. 관객석과의 대화. 네네. 예. 의자와의 대화.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이빙벨 그가 이게 이제 다이빙벨 이후에 4년 만이네요. 네. 네. 4년 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다루는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왜 안 구했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왜 안 구했나? 그러니까 4년 전 다이빙벨이 안 구했다라고 네. 고발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빙벨의 투입을 막았다 해경이. 그렇죠. 요지는 그거죠.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쭉 추적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번에 그날 바다가 중요한 이유가 왜 침몰했는가에 대해서 천착하는 그렇죠. 영화였기 때문인데 사실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더 1차적인 질문이 왜 안 구했냐인데 네. 왜 안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권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단순 사고. 그렇죠. 네. 단순 사고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500명의 잠수사를 동원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을 벌였으나 안 됐다. 왜? 조류가 너무 셌다. 네. 3m, 초당 3m 정도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네. 불가항력이었다. 그렇죠.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다이빙벨은 사실 너무 다이빙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그냥 수중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지선에서 배까지 이렇게 버팀줄을 딱 연결한 다음에 그 줄을 따라서 5톤짜리 다이빙벨이 위아래로 수직 예. 운동을 하는 그냥 엘리베이터예요. 수중 엘리베이터. 근데 물 속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 할 때 이제 수압 때문에. 그렇죠. 예, 감압도 가능한 예. 동시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제, 잠수를 했다가 나올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예, 다시 들어갈 때 오래 걸리는데 그게 없도록 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이빙벨이 참 어려움 끝에 투입이 돼서 가장 물살이 빠르다라고 했던 사리 날 들어가서 2시간을 잠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성공한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들이 그동안 왜 안 구했냐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종인을 쫓아내고 나중에 이종인 대표. 짝퉁 다이빙벨을 갖다 놓다가 또 들키기도 했죠. 네. 그리고 다이빙벨이 투입되는 날도 해경선이 들이받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다이빙벨 영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해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여론전도 했었어요. 예. 다이빙벨이 오히려 수색을 방해한다 이런 식의. 그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번 영화의 주류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왜 이 다이빙벨의 존재에 대해서 지우려고 하고 왜 안 구했냐라고 하는 질문이 불가능하게 하는가를 보니까 결국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청와대의 입장이랑 똑같아요. 조류 때문에 못했다. 네. 그리고 다이빙벨이 와서 방해만 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한국과학저널리즘 대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과 보수 언론의 입장과 심지어 진보주의인 한겨레 입장까지도 이렇게 원천적으로 구조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데 동의해 줌으로써 결국은 구조 안 했다. 왜 안 했냐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질문이 봉쇄당하는 거죠. 4년째. 근데 이제 뭐 그건 저는 진보 언론만의 책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어떤 인포메이션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으니까 기자들이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해해주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세요. 네. 공중파 진행자시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네. 제가 현장에 가서 가감 가셨죠? 없이 만들어 놨잖아요, 영화를. 네. 그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오보를 했고 악의적으로 다이빙벨과 관련된 논의를 죽였는지. 유일하게 그 다이빙벨을 상영해 준 곳이 이곳 TBS예요. TBS TV에서 상영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MBC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MBC에서 좀 제가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다 드렸어요. 그때도 기부하고. 그러니까 MBC에서 좀 상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취지로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그거는 네. 지금 파업을 접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사장이 선출된 이후의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그건 그러면 우상호 감독이 싫어서 그렇겠네요. 이상호 참. 기자가 싫어서 그런 거지. 방금 전에 우상호 의원이 왔다 가지고 이상호 감독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마 그런 걸로 이해하고 부담스러운 거죠, 뭐든지. 네. 싫고. 그리고 영화 다이빙벨은 이제 4년 전 얘기니까요. 네네. 네. 다이빙벨 그 후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이빙벨에 대해서 공격적이었고 그렇게 구조를 하려고 하는 다이빙벨이라는 게 결국 구조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인데 당시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야 하는 건데 그죠? 그럼요. 예. 다이빙벨이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시도해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시도 자체를 엄청나게 막았죠. 근데 하도 여론이 그거라도 시도해보라고 하니까 간신히 시도하는데 그 과정도 엄청나게 막았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았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군요. 이 영화에서는. 막는 청와대와 예.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이빙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무참히 밟히는 과정, 짓밟히는 과정. 그리고 영화계에서 이 영화를 지키려고 또 하다가 부산국제영화제가 큰 위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도 담겨 있죠. 다이빙벨은 상징적인 거죠. 여러 가지 구조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막았다. 그리고 오로지 해경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특정 업체에 모든 걸 넘겼다.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해경과 당시 언딘이라는 업체에 넘겨지지 않고 민간에서 시도한 구조 방법이 다이빙벨인 거죠. 이것마저 막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 막으려고 했는데 이건 잘 못 막았었는데 현장에서 또 막으려고 했죠. 예. 그렇죠. 다이빙벨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막으려고 했는가 그 내용을 담으셨다. 중요한 얘기죠. 구조. 그러니까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가 실패했는가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면 앞쪽에 왜 침몰했는가는 그날 바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다큐가 잘 커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훌륭한지 안 한지 확인이 안 된 다이빙벨 그 후가 구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사실 다이빙벨 그 후라는 이름이 원래 원제가 아니에요. 필름 네버다이라고 하는 원제가 있는데. 필름 네버다이요? 네네. 영화는 죽지 않는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제목인데. 영화. 같은 영화가 재개봉하는 줄 아시는 분도 일부 계세요. 다이빙벨 제목이. 네네. 그래서 같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다는 훌륭한 영화인데 내레이션을 사실 정우성 씨가 해서 큰 화제를 모았잖아요. 정우성 씨 덕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 따라한 건 아닌데 송옥숙 씨가 우리는 내레이션 해주셨어요. 송옥숙 씨가. 이종인 씨의 부인. 예. 45년차 배우시고. 다이빙벨의 주인공. 그렇죠. 다이빙벨 투입 비용이 1억 2천 들었는데 그거를 대출받아서 지원했던 배우 세력이죠. 배우 세력. 네. 부인. 네. 부인이 그래 그럼 대출받아 줄 테니까 해서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다이빙벨 1억 2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2014년에 예. 드라마 시상식 연말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전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 그래요? 방송국에서. 네네. 오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사과를 좀 하고 받고 어디 이런 합니까? 그거는 이제 끝나고 말씀드려요. 끝나고 나서. 지상파죠. 네네. 예. 당연하죠. 지상파에서 그런 짓을 하죠. 근데 이 다이빙벨 때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분이 안 될 이유가 그거밖에 당시 없었다. 이종인의 부인이라는 거. 오지 마라. 네네. 혹시 그때 수상 대상자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수상 대상자이니까 준비하시오라고 PD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수상 대상자였는데. 네. 전날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이게 황당. 사장실에 올라갔더니 그분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PD가.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다이빙벨이 아주 그냥 난리였으니까요. 그렇죠. 부산영화제에서도 난리였잖아요. 부산영화제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 영화제고 부산의 사실 지역 문화 행사가 아니잖아요. 서병수 당시 시장이 막았다 뭐 이런 얘기는. 서병수 시장이 청와대 김기춘 연락을 받고. 네. 하여튼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여하튼. 김기춘 비서실장이 연락을 받은 건 확실합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 그다음 김기석 수석 프로그래머 불러서 못 틀게 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김기석 프로그래머의 인터뷰를 저희가 삽입을 해서 이번에 영화에 나가는데 김기석 프로그래머 같은 분은 이제 그 일 때문에 사법 처리도 진행이 되고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어요. 부산영화제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은 줄어들고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과로사 하셨죠. 작년 딱 요맘때 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하튼 죽음까지 유발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 서병수 당시 시장이 혹시 이 사안 관련해서 사과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절대 없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이분은 현재 자유한국당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부산시장으로서 뭐랄까요?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그거예요. 다이빙벨은 수색 방해했다. 그리고 이건 정치 편향의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트는 게 부적당하다라는 취지의 당론을 가지고 계시고 서병수 시장도 그렇게 했죠. 청와대에서 전화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분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기 내면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에서 그 선거 중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다이빙벨 그거는 그 하자 상당히 수준 낮은 다큐고 제작자가 천안함 그 폭침을 부정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상호 기자가 문제인물이기 때문에 영화를 틀 수 없다. 그런데 그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한 상태고 결국 이종인 씨를 당시에 배척한 이유도 이종인 씨가 천안함 그 폭침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전문가죠. 그런 분이죠. 맞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구조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알면서도 배척을 했다는 것이 저는 추론이다. 네. 이거는 뭐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아, 그래요? 네네. 그 팩트는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청와대 김기춘 씨가 주재하던 대수비. 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6차례에 걸쳐서 다이빙벨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속 것인가. 나왔습니다. 예. 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 와중에 보면 이종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천안함과 관련해서 북한의 이로운 주장을 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따라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그 당시 여권에 일치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벨을 막았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이빙벨 그 후에 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고 그중에 굉장히 상징적인 구조 활동했던 다이빙벨 관련 영화를 탄압하였다까지는 잘 알려진 내용인데 그 이후 그럼 언론들은 책임이 없는가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적극적인 오보가 있어요. 이를테면 MBC에서 무슨 뭐 조급증에 뭐 걸린 유가족이라든가 뭐 보험금 산정 그다음에 뭐 제기하지도 않은 대학 특례 입학을 원했다든가 이런 그렇죠. 적극적 공세적 오보가 있는데 반대로 아까 잠깐 한겨레 케이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소한 관급 보도자료를 보고 베껴 쓴 기술적 오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실을 추구하는데 대단히 저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인 사죄가 아니라 자기들이 했던 보도를 처음부터 다시 좀 뒤집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 언론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 언론들이 그대로 세월호를 얘기하고 있으니 진척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자. 그런데 영화는 지금 서울의 극장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예. 전국에 10군데 남았습니다. 전국 10군데. 네. 제가 이제 몇 번 해봤잖아요. 네. 10군데 남았다는 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 닫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문을 닫으면 이거. 영화 나온 사실 자체를 모르시니까요. 다큐 지금 월드컵을 몰라요.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이 시대 언론이 침묵을 했고 진실이 아직 묻혀 있다. 유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4년째 똑같은 진실을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남기면 사실 기자로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임무는 다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은 알려야겠기에. IPTV를 노리시는 게. 네. 극장을 노리시기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타격이 너무 크네요. 네. 아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화는 개봉하고 첫 주에 보통 스코어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다고요. 그 다음 극장 숫자가 결정되는데 첫 주에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뺨을 크게 맞고 예. 그런 다음에 훅 줄어서 서울에 한 곳 남고 전국에 10곳 남았다는 것은 시간대도 매우 안 좋다는 얘기죠. 예. 상영이 된다 하더라도 극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평일날 평일날 낮 1시라든가 그렇죠. 평일날 아침 이렇게 되면 극장에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상태에 도달하였다. 예. 하지만 기록으로서 남겼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뭐 사회적 역할을 했는데 이걸 보셔야 되는 관객들한테 도달하지 못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제 의무는 다 했다. 숙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유가족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지연된 정의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문자 하나 왔네요 벌써. 네. 상영 시간 받는데 직장인들이 볼 시간이 없네요. 네. 그게 이제 문 닫는 영화의 특징입니다. 예. 그날 받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막바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IPTV에 올리는 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라도 노려봐야 될 네,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 그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월드컵도 잊혀져가지고 어제 블랙하우스에서 맞다 월드컵이지 코너로 간신했어요. 다 잊혀져가지고 예. 모든 게 잊혀지는 상황이라 지방선거도 잊혀지고. 그러나 이 영화는 기록으로서 꼭 남겨야 되는 영화여서 예. 감독을 또 하셨습니다. 예. 다큐 벌써 3편 만드셨죠. 네. 예. 3편째 다큐를 만든 이상옥 감독. 원래는 기자라고 부르셨는데 요즘 감독으로 더 많이 불리십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못 가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호 감독이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3일)
일요일 내일 모레 서울역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발권하는 이벤트가 있다.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해서 이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또, 예. 내용이 근데 나오실 만큼 긴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서울발 평양행 기차표 발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이 그 문익환 목사가 이 땅에 온 지 100년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유택을 박물관으로 바꾸는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레 낮 12시에 서울역에서 이제 평양 가는 기차표를 파는 행사를 갖는 건데, 문 목사가 6번 깜빵에 갔어요. 11년 3개월을 살았는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89년 방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북 전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서울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달라고 외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이렇게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서 이제 행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전광판에 그러니까 분단 이래 최초로 평양행이 안내 전광판이 뜨고 전광판에 실제로 떠요? 떠요. 뜨고 그다음에 이제 표를 팔고 그러면 이제 이하 작가 있잖아요. 팝 아티스트. 그분이 네네. 그동안 이제 통일을 애쓴 김구, 장준하, 문익환,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뭔가 예술 작품으로 포토존을 만들기로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인증샷 찍고 그다음에 기차놀이 좀 하고 기차 타고 도라산에 가서 이제 문목사 시비를 어디다 세울까 정하고 간단한 문화 행사하고 돌아오는 그런 거죠. 실제 도라산역까지 같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차가 11개량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분단 이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행사 때 한두 개량이 간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정규 편성식으로 기차가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면 서울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매표소, 특별 매표소를 따로 꾸려서 네. 거기서 전광판에 평양행이 뜨고 그 평양행 그렇죠. 뜨는 장면을 사진 찍으려는 사람이 많겠네요. 평양행 뜨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하 작가 예술 작품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작품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 표를 사고 그렇죠. 산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같이 간다. 그렇죠. 기차에도 평양행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기차에도. 쳐서 가기로 했죠. 철도청이 코레일이 기본적으로 협조를 한 이벤트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레일도 그 남북 철도 연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협조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연초에 이제 올해가 100년이니까 이런 양반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 좀 해 주십시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이 3차, 4차 정상회담을 보니까 이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모를 키웠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89년에 문 목사가 방북한 거는 분단 이후에 남북 간의 통일 방안을 협의한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때 이제 문목이 김주석을 설득한 게 뭐냐면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 부지하 세월이니까 문화, 경제, 교류협력부터 하자. 그리고 국가연합으로 이제 발전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몽상가라고 공격을 많이 당했죠. 근데 그 후에 보면 6.15 선언이나 14선언이나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사실은 그 문목서 4.2 공동성명서하고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년 전에 이미 그냥 통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다가 지금 30년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바보짓 좀 하지 말자. 더 늦추지 말고 이거 기정사실로 하자. 그러니까 빨리 철도를 연결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개마고원으로 수학여행 가고 또 이 남북 철도 연결이 남쪽에 돈이 엄청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두산타워하고 북경시장하고 단일시장권이다. 당일시장권이 된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주자. 이거를 좀 뭐랄까 좀 미래 일을 현실로 땡겨오자.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거죠. 이벤트죠. 김총수도 좀 참석하시죠.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아니 2만 원인가 3만 원. 공짜는 아니네요. 돈 내야 되네요. 그 당연히 내죠. 표를 사야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마감입니다. 거의 매진이 됐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될 거예요. 오늘 2시에 어디서 신청합니까? 그 통일맞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색을 통일맞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일맞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지금 이 행사 이름이 뭐죠? 평양 가는 기차표를 타오? 예. 평양 가는 기차표를 타오. 네, 평양 가는 기차표를 타오를 2만 원 주고 사시면 네. 서울역 전광판에 분단 이래 최초로 서울역의 평양행이라고 실제로 뜨고 그 그렇죠. 기차가 정규 편성된 기차가 네. 출발을 몇 시 합니까? 일요일 날? 12시부터 매표를 해서 예. 1시 반에 기차는 출발합니다. 기차는 1시 반에 출발해서 네, 그래서 도라산역에 갔다가 6시에 돌아옵니다. 6시에 다시 기차 타고 돌아오는 겁니까? 네네. 왕복 가격이 10,000원이에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예, 그렇죠. 혹시 밥 주나요? 밥은 못 드립니다. 밥은 못 주고. 그러면 도시락을 싸가셔야 되겠네. 예. 예. 지금 몇 명 정원에 지금 몇 명 찼습니까? 660명이 정원인데 지금 500명 좀 넘어갔습니다. 150명밖에 안 남았으면 오늘 중으로 마감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벌써 30년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이런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홈페이지 검색어가 뭐라고요? 통일맞이. 통일맞이. 예.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였습니다. 불친절한 AS, 남과 여, 오늘 나경원, 우상호 의원 케미가 좋다는 문자 많이 왔는데요. 출근 준비하는데 라디오를 듣던 아내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야? 개그맨이야? 네. 뉴스공장에 나오면 실검 상위에 뜬다. 문자. 당연합니다. 다이빙벨 그 후 갑자기 실검일이. 자, 이상호 기사님에 대한 응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규입니다. 방금 통일맞이 홈페이지 다운돼가지고 안 들어가진다네요. 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자, 본인이 직접 소개하시고, 간만에 지금 13분이 넘는 시간이 확보됐어요. 원래 이 정도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10분도 안 되는 시간. 5분, 4분, 때로는 2분도 있었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항상 밀렸는데 오늘 좀 넉넉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도 해볼까요,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 저희 트럼프,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식사했던데. 그거 메뉴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저는 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장면에 왜냐면 자기들이 밥을 먹고 밥 먹은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그래요? 못 보셨구나. 그거 봐야겠구나.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만났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은 내용을 사진과 함께 올려놨어요. 비핵화가 아니라 그 내용을 올려놨어요. 스테이크, 콘, 치즈 이렇게. 요즘 다 이렇게 식당 가면 일단 그 음식 사진부터 찍지 않습니까? 근데 CIA 국장했던 사람이 비핵화 회담하면서 밥 먹는 사진 찍어 올려놓으니까 아주 그냥. 자. 그래서 하여튼 스테이크, 콘, 치즈인데 그거 한번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못 먹은 건지 잘 먹은 건지 행사의 의미에 맞게. 자, 3주 만에
네,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너무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트럼프도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손학규 선생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제 시간 빼앗아 먹고. 예, 그날밖에 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은 나오신 다음에 열변을 토하신 다음에 네. 갑자기 또 불출마를 선언하셔가지고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방송을 한 거죠. 그 쓸데없는 아니, 방송에 나올 때까지 출마였어요. 나오신 후에 2시간 있다가 불출마였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2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서 나가서 차 타고 여의도까지 가는데 이미 30분 아닙니까? 그럼 1시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그날 방송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내용은 길이 남을 내용인데. 예. 자, 3주 만에 오셨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중에 예.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요즘 뭐 선거철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정치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인과 요리사가 원래 한 몸이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정치인과 요리사가 한 몸이었다는 건 정치인이 요리도 했다는 겁니까? 요리사가 정치도 했다는 겁니까? 뭐 두 일을 같이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그러니까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일은 저 부족 사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보통 집단을 이루고 산 게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부족 생활을 한 게 수십만 년이거든요. 부족장부터 만들었겠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족장이 성격이 세 개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권력자로서의 있겠죠. 그룹 내 갈등도 조정하고 그렇죠.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러니까 먹을거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냥 가자 그러고 너는 이쪽으로 뛰고 말이야. 너는 저쪽 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치고 너는 창을 들고 꽂고 하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분배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예. 분배보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종교인의 역할이 있죠. 사제로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냥물을 잡았다. 수확물을 얻었다 하면 그걸 일부를 뭐 귀탱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시래라 그러죠. 그래서 그 먹을거리를 준 그 자연에 대한 것을 이제 경의를 표하고 또 작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호하고 그 종교인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요리사의 역할인데 나누죠. 뭐 멧돼지를 잡았다 그러면 머리 나누고 뭐 다리 4개 나누고 몸통 나누고 갈비 나누고 막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부족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칼을 들고 있는 게 그 칼이 정치인의 칼이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칼이기도 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칼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요리사의 칼이기도 한 거죠. 그걸 막 나눠요. 요리사인 거죠. 신정일치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족장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는 뭐냐 하면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나눈 음식을 먼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도 그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에서 조사되는 것을 보면 부족장이 나누긴 자기가 나누지만 그렇죠. 나누긴 나눠요. 그중에 나눈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자기가 선택할 수도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두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족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져가고 난 맨 마지막 거 나머지 그걸 가져가는 그래야지 공평하게 나눠 놓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장이 갖춰야 되는 그 권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게 거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나눌 때는 공평하게 나눠야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 네, 공평하게 나눠야지 마지막까지 남은 것도 자기한테 좋은 게 올 테니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눌 것이다. 그렇죠.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장의 전통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인간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정치가 나눠지고요. 종교로 따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그 부족장이 기본적으로 음식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돼지를 잡았다. 멧돼지를 잡았어요. 구워요.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 과정 전체의 요리를 관장했다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요리사의 전통은 지금도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옵니까? 일단 잘 그 요리 내려오겠지만. 모자라는 것을 써요. 모자. 예. 이것은 그 셰프들. 부족장의 표시라고 봐야 돼요. 뭐 이거 르네상스기에 만들어진 모자 뭐 이렇지 않아요. 옛날 고대부터 있었던 모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뭘 썼다 머리에.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요리를 듣고 보니 할 때.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니면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맞아요. 초밥집이나 그러니까 일식집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부족장의 모습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어떻게 해요? 요리사가 예. 약간 높은 데 위에서 서서 칼을 들고 생선들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실장님이. 그렇죠. 그 무건 수행하는 것처럼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예전에 부족장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리사는 자기가 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맛을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이미 음식을 하다 보면 네. 그 맛을 익혀야지. 그러니까 요리하다가 맛보고 하는 사람은 거의 초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요 정도면 요 맛이 나겠구나 다 안다. 그렇죠. 그 인류 정도 요리사들은.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은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리사는 자기가 한 요리를 먹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죠. 아, 그래요? 네. 인류 요리사들은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장이 먹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원칙을 지켜오는 거죠. 그 혹시 그 부족장들처럼 요리사들이 머리에 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셰프들 쓰는 거. 요리모. 네. 그것은 그 소위 이제 과거 부족장인 추장들이 머리에 썼던 것에서 요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거죠.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에서 허주 선생이 유일한 거죠, 지금. 지금 요리사와 정치인과 종교인이 한 몸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의대에도 없는 이야기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듣고 보니 이건 인문학적 이야기죠. 통찰이라고 봅니다, 저도. 예. 그런데 그 요리사는 그것을 웬만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치인은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부족장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원래 부족장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고 그러면 사실 종교인도 그런 모습을 약간 가지는데 지금 많이 비틀어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들을 어겨나가는 게 가장 강하게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요리사고요. 종교인도 사실 그렇죠.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요즘 종교인들이 사실 그런 면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 부족장의 모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그 경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챙기죠. 요즘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자기 뭐 특권들 있는 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착같이 그거 욕하려고 부족장 끌어오셨구나. 그렇죠. 이게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낮은 자세로 자기가 아주 선량한 부족장인 것처럼 뭐 엎드려서 절하고 뭐 하고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맛은 보고 먹지는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맛은 봐야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맛은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초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손님상에 나가는 그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요리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먹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스탠밀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뭐 인류 요리사들 뭐 파인다이닝 이런 데 가서 그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컵라면 먹고 있고 뭐 이래요. 컵라면 맛있잖아요. 일할 때는. 그래서 정말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그 고된 일을 하면서 그 음식은 그 거친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저거 진짜 부족장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멀리 가 있는가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혼을 내고 싶은 분이 있어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있어서 그걸 요리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혼을 내지 연구하고 나오신 거구나. 아니 그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네. 뭔가 자기가들이 아주 선량한 부족장인 것처럼 선량한 시장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꼭 먹잖아요. 뭐. 그런 네. 걸 먹어요. 네. 뭐 서민 평소에 먹지도 않는 뭐 떡볶이. 순대, 떡볶이, 뭐 오뎅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이거 표 구걸하는 거. 그거 먹는 거는 나도 서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 서민 코스프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서민 코스프레를 할 때 그 시장에서 그 음식을 막 그냥 이렇게 공짜로 막 먹이려고 하시는 그 상인분들도 계세요. 있죠, 물론. 네. 근데 그거 반가워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정치를 잘했어야 뭘 갖다가 하나 먹이지. 그 정치인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어서. 그 정치인하고 연예인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 정치인을 연예인 보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팬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정 정치인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쥐고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그 정치인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하고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런데 교집합도 있습니다. 교집합도. 연예인은 우리가 그 연예인한테 좋아한다고 감정 표현을 하면서 지지를 할 것도 없죠. 그 연예인이 나한테 어떤 뭐 정치력을 행사하는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법령을 만들고 뭐 시행하고 하는 일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정치는 다르죠. 우리가 지지하는 것으로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 정치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재단을 할 수도 지금. 있는 거죠. 머릿속에 나쁜 정치인이 막 떠오르십니까? 혼내고 싶은데 이런 못 말하고 먹방에서는 추정 얘기하면서 이 돌려서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름이 뭡니까? 그분. 이 선거판에서 보면 먹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